작년 12월에 정말 1980년대로 다시 돌아가나 그런 뭐 충격을 받았는데 미국도 그런 충격에 휩싸이는 것 같습니다. 1950년대 미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카시즘. 메카시즘이 지금 미국의 아주 짙은 그림자를 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뭐 언론, 뉴욕타임스, 대학, 하버드, 뭐 법률 회사, 반대 세력을 국가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압박하고 재정적으로 힘들게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이제는 뭐 제약회사까지 파야 되는데요. 트럼프가 약까지 팔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은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 미국은 새로운 메카시즘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가 이 기사를 바탕으로 심상치 않은 미국의 흐름에 대해서 김준하 기자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 기사는 파이낸셜 타임즈, 오랜만에 파이낸셜 타임즈 기자 그 기사를 들고 왔는데요. 네. 크리스토퍼 그라임스 기자가 쓴 심층 분석입니다. 9월 10일에 찰리 커크라는 사람이 총살당해서 저격총을 맞고 사망해서 큰 이슈가 됐었는데 보수 진영의 핵심 인물이거든요. 트럼프의 최측근이라고 불릴 수가 있고 터닝 포인트 USA라는 엄청난 단체를 또 세운 걸로 알려져 있는데 유타의 한 대학에서 연설하다가 총살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당국은 용의자인 타일러 로빈슨의 단독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거를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적을 제거하는 어떤 기회로 포착한 것 같은데 제이디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커크가 직접 진행하던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요. 이번 사건 배후에 좌파 단체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폭력을 조장하고 자행하는 NGO 네트워크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공격을 예고를 하고 있고 실제로 가하고 있죠. 그리고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실장 역시 어떻게 얘기했냐. 거대한 국내 테러 운동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이 네트워크를 식별하고 와해하고 파괴하고 말살하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얘기들이죠. 물론 커크가 사망한 것 자체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당연히 그런데 이것을 거대한 복수극이 이렇게 벌어지는 듯한 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커크 사망 이전부터 이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본인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 대학, 로펌 상대로 어마어마한 공세를 퍼부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그 위협의 수위가 훨씬 더 노골적이 됐고 선동적으로 변하면서 또 비판 세력을 이렇게 침묵시키려는 새로운 레드 스퀘어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 레드 스퀘어라는 건 말 그대로 적색 공포, 그렇죠. 좌파에 대한 공포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겠네요. 레드 스퀘어. 레드 스퀘어는 이제 대한민국 걸그룹 이름입니다. 그런가요? 스퀘어는 뭐죠 이거? 레드 스퀘어는 이제 대한민국 걸그룹 이름이고 레드 스퀘어. 그렇죠. 레드 공포, 적색 공포가 되겠는데 근데 정말 뭐 트럼프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밑에 있는 뭐 부통령, 뭐 백악관 부실장 그 얘기가 꼭 과격 유튜버들하고 언어가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뭐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하면 심했지. 우리나라도 그런 흐름이 있어서 걱정인데 이런 것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보면 사회의 건전한 어젠다를 의제 설정을 해주는 그런 언론들을 압박하는 게 문제인데 미국도 큰일 났습니다. 언론 압박하고 있는. 실제로 그런 언론 자유에 대한 진지한 어떤 고민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한테 너네 페이크 뉴스다라고 했던 거는 1기 때부터 굉장히 유명했던 거고 인민의 적이다 이런 식으로 적대감을 대놓고 이제 드러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언론에 있어서 좀 뭔가 언론 친화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걸지도 모르겠지만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고부터는 말로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전 이야기하기 전에 지미 키멜 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ABC 방송의 유명 토크쇼 진행자죠. 키멜은 트럼프 대통령을 자주 풍자해온 걸로 알려져 있고 이 토크쇼가 뭐 몇십 년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에
자신 토크쇼에서 어떻게 얘기했냐. 마가 집단이 찰리 커크를 살해한 범인을 자기들과 무관한 인물로 보이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가 아주 욕을 바가지를 먹었죠. 그래서 그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브랜든 카가 직접 나서서 이 키멜 발언 보고서 역겨운 행위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방송사가 편향된 콘텐츠를 내보낼 경우에 방송 면허를 철회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ABC가 이 키멜 쇼를 무기한 중단을 했던 것이고, 트럼프는 SNS에 해야 할 일을 용기를 낸 ABC에 박수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그 큰 사건이 있은 다음에 6일 뒤에 지미 키멜이 복귀 방송을 진행을 했고요. 이때 뭐 복귀 방송에도 엄청난 사람들이 그 시청을 했다고 해요. 근데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이 살해 사건을 가볍게 여기려는 뜻은 없었다, 전혀 없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지킨다는 측면에서 쇼는 계속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송권들, 대표적으로 지금 뉴욕타임스한테 최근에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민주당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150억 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고, 그 뉴욕타임스의 그 기자들이 책을 썼어요. 트럼프를 대책에 까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출판사도 같이 엮어서 이번에 소송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CBS 방송사의 100억 달러,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그 저기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 보도를 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죠. 100억 달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뉴욕타임스 최고 경영자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소송이 전혀 근거 없으며 독립 언론을 억누르려는 의도다. 이거는 터키나 헝가리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전술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죠. 그리고 CBS에서 30년 넘게 이제 일한 베테랑 기자 마빈 칼브는 지금 뉴스룸에 두려움이 가득하다. 대통령한테 지금 거슬리는 말을 하면 바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아, 정말 큰 걱정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이제 표현의 자유인데 표현의 자유를 이제 뭉개려고 한 것 같은데 걱정이 되고요.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어떤 정권이든지 뭐 조금만 방향 잘못 잡으면은 표현의 자유, 언론을 탄압하는 거는 뭐 언제든 있어 왔는데 사실 전쟁 중에도 대학은 안 건드렸거든요. 전쟁 중에도. 네. 근데 대학까지 건드리는 우리 트럼프 어떻게 봐야 되나? 저도 그게 참 뭐 언론을 건드렸으면 뭐 대학도 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지금 보시면 트럼프 정부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대학을 건드리는 거지. 근데 이게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하면 대학들한테 사실 돈을 뜯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한테는 이제 5억 달러, 그리고 기부를 해도 시원찮은데 참 이게 대학한테 이런다는 게 참. 제가 사실 그 정치적인 이슈가 될 수 있지만 가지고 나온 이유가 이거는 뭐 좌우를 가리지 않고서 언론을 건드리고 대학을 건드리는 거는 선을 넘지 않았나 싶어서 문제 제기 차원에서 이 주제를 들고 왔던 것이고요. 근데 뭐 하버드, 콜롬비아 대학, 브라운 대학, 다 뭐 미국의 자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대학들한테 뭐 수억 달러, 뭐 적게는 수천만 달러를 벌금이나 합의금으로 가져갔거나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가져갈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은 또 들려오는 소식이 그 캘리포니아의 UCLA 유명하잖아요. LA의 UC. 근데 거기를 지금 겨냥을 해서 미 법무부가 지난 7월에 UCLA가 교내 친팔레스타인 시위 과정에서 유대인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를 했다면서 3억 달러 또 연구 보조금 지급을 멈췄어요. 동결을 했습니다. 돈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며칠 뒤에는 이 반유대주의 혐의를 해결하는 대가로 10억 달러 벌금을 물었습니다. 네, 10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뭐 1조 4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 관찰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반유대주의 척결을 지금 명분을 내세우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것이 대학의 좀 이념적인 성향을 바꾸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게 아닌가라고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 UC 버클리 같은 경우는 그 UC 대학들 중에 하나죠. UC 버클리. 대표적인 이제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대학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행정부 조사에 협조하기 위해서 160명의 교수진 명단을 넘겨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명단에 포함된 한 그 교수는 이름 넘기는 거는
메카시 시대의 관행이다. 메카시즘의 그 관행이다라고 비판을 했고 UCLA 한 교직원은 어떻게 말했냐면 캠퍼스에 편집증적인 분위기가 팽배한다. 서로 못 믿는 거죠. 그리고 발언하는 것 자체에 대한 공포가 정말 실제한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그 군부 독재 시절 일제 치하 뭐 거의 그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무섭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하버드대 그 뭐 군의 내정과 지금 트럼프의 백악관을 절대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인데 대학을 돈으로 협박한다는 건 정말 정말 치졸합니다. 근데 이 메카시즘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상당합니다. 그죠. 정말 그 1950년대 그 당시 영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정말 그 뭐랄까 이 나이트메어처럼 미국 사회를 억누르고 짓누르고 그리고 무의식을 조종했던 그런 메카시즘인데 이게 당시 상황과 비교하면 어떤 점이 좀 비슷하고 어떤 점은 다른지. 네네. 중요한 점인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유사한 점은 이게 결국 진보와 보수, 당시에는 이제 반공이 어떤 아젠다가 됐고 지금도 이제 좌와 우의 극심한 어떤 그 갈등이 되겠는데 문화 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을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당시에 수많은 기관들이 이 레드 스퀘어에 대해서 그 무릎을 꿇었었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에도 그에게 맞서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점도 지적이 됐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얘기고요. 또 한 가지 또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있는데 1950년대의 이 메카시즘 광풍의 어떤 중심에 서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로이 콘이라는 유명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악명이 높은데 나중에 그 우리나라 그 글로도 번역된 로이 콘에 대한 기사들도 있어요.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안드로네이고요. 콘은 그 도널드 트럼프 젊었던 시절에 멘토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었는데 어떻게 가르쳤느냐? 상대를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죄가 있더라도 절대 인정하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하는데 선생님을 정말 잘 따라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하고 있는 지금 70대 트럼프, 80대인가요? 네, 트럼프가 되겠고 뭐 유유상종 뭐 청출어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메카시즘 당시와의 큰 차이점도 있다는 거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점이 좀 더 훨씬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 UC 버클리 로스쿨 학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메카시 시대에는 당시에 그 저기 메카시가 상원 의원이거든요. 상원 의원이 권력을 휘둘렀던 건데 지금은 대통령이 직접 어떤 정부의 권력을 보복과 처벌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 되겠고 그리고 참 이런 하나 의원이 아니라 의회 의원이 아니라 국가 수장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좀 더 위험하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또 한 독자가 이 기사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기사를 보시고 그 반론을 담은 편지 독자 편지를 쓰셨어요. 근데 그 기사 맨 끝에 링크로 걸려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분이 50년대 메카시즘을 경험하셨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30년대, 20년대 생 같으신데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뭔가 의견을 말하기 전에 앞에 이런 말을 했다. 저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지만 몰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정도로 근데 지금 그렇지는 않잖아요. 저는 뭐 진보주의자가 아니고 이런 정도는 아니라서 당시의 공포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두렵지만 당시가 훨씬 무서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근데 그 지금이 2025년인데 1950년대하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슬프고 정말 당황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역사가 이렇게 뭐 진보의 방향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퇴행하기도 하는데 그런 현장에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격변기고 양극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근데 그 대표적인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강국이라고 여기는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참 놀랍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아테네가 지금도 세계 민주주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 또 이렇게 집단 지성의 가장 좋은 모델이 됐을 때 그 정점에 민주주의 위기가 드러났는데 미국도 그렇고 또 우리도 그런 위기를 겪었고 그래서 민주주의는 정말 어려운 예술이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어렵죠. 파보세 경제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